111페이지 봅시다. 생태계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생태계의 구성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생태계, 생물과 환경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유기적인 체계다. 우리 밑에 보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 나와 있죠.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생태계를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 그러니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라거나 집합에서 이렇게 수학에서 집합할 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그래서 생태계를 크게 이렇게 나타내고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비생물적인 요소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인 요소,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 생물적인 요소 이렇게. 여기는 비생물적인 요소다. 뭐뭐이니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 빛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 수분이죠. 그 다음에 공기라든지 또 뭐뭐이냐 이 책에 뭐 나왔어. 그 다음에 온도 있고요. 온도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여러 가지 생물을 제외한 요소들이지. 그래서 비생물적인 요소다 이렇게 요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네요. 자,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해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이게 비생물적 요인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예요? 생물적인 요인이지. 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소 이렇게. 여기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다고? 생산자, 그다음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서로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하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소 내에서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적인 요소하고 생물적 요소 간에도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쪽에 비생물적인 요소에서 생물적인 요소에 상호작용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한다겠죠? 반면에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반작용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서로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보면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애 중에 개체라는 말이 나오지. 여러분들 각자의 몸 하나하나 이거 개체예요. 그죠? 어떤 종의 몸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개체들이 모여있지. 우리는 개체군이야. 인간 개체군이에요. 개체군이야.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인간이 한 군이 개체군이 있고 옆에 곰이 한 무리가 있어요. 곰 개체군이 있고요. 여기 개 개체군이 있어요. 여기 이제 또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떡갈나무 개체군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 그래?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체는 하나의 개체를 얘기하는 거고 생명체. 그 다음에 걔네들이 같은 종류가 뭉쳐있는 걸 개체군. 그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군집. 밑에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거기 봐봐. 사슴 개체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 개체군이 있고요. 토끼 풀 개체군, 식물도 있으니까. 멧돼지 개체군도 있고. 얘네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군집이라고 얘기하지. 그 밑에도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잘 나와 있네요. 비생물적 요인에 빛, 공기, 물, 토양, 수분 이런 애들이 있지. 생물적 요인에는 뭐가 있어요?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작용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다음 반대로 반작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화살표에 써놔. 자,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 뭐 너네 잘 알잖아. 생산자는 식물이죠. 광합성을 해가지고 광합성이니까 무슨 작용? 동화작용을 하는 거죠. 빛을 받아가지고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그 영양분을 누가 소비자한테 뺏기잖아요. 소비자가 그걸 뜯어먹죠. 풀 뜯어먹고 또 그 소비자들이 또 잡아먹히지.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가죠. 얘네들이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다음에 죽죠. 사체. 얘네들이 땅속에 썩어가지고 분해해야 되지. 이런 건 누구야? 세균이나 곰팡이가 분해하는 거. 이런 애들을 분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버섯, 곰팡이, 세균.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유기물을 얻는다.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는 분해자라고 얘기하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겨봅시다. 이번에는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야.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이 작용, 반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생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물은 생물적 요인이죠. 환경은 비생물적 요인이지. 그래서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뭐에 대한 얘기야?
반작용에 대한 얘기지. 반작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나왔어?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도하고 산소 농도가 증가한다. 맞죠?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의 조성을 바꿔주죠. 지렁이가 토양에 구멍을 뚫어요. 지렁이 생명체죠? 생물적 유인이지. 토양은 뭐야? 비생물적인 유인이죠. 구멍을 뚫어서 뭐하죠? 통기성을 되게 좋게 하지. 공급률을 높여갖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빗물이 잘 스며들게 하고 낙엽의 썩은 뿌리 등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더라. 이렇게 하는 게 생물이 비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반작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이 이번에는 생물적 요인이 맞죠? 비생물적 환경이니까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작용이죠. 작용 이거에 대한 얘기를 그 밑에 봐볼까? 거기 이제 빛과 생물, 온도와 생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빛의 세기 첫 번째 빛과 생물에 대한 얘기죠. 이 빛이 생물체에 영향을 주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을 주는 거. 우리 이제 광합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 광합성 얘기할 때 빛의 세기하고 관련한 그래프 본 적 있을까?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니? 이렇게 본 적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가 이제 여기가 뭐예요? 빛의 색이죠. 여기 이제 룩스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야? 광합성 양이겠지. 보통 이제 여기는 뭘로 나오냐면 CO2 출입량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Y축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러니? 본 적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컴플리멘트 포인트 이렇게 해서 보상점이라고 얘기하죠. 보상점. 보상점이 뭐냐? 호흡하고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이 같아지는 그런 빛색이죠. 그러니까 식물이 기본적으로 생장을 하려면 이거 이상을 넘어가야 돼. 야, 수입 지출 나 100원 벌었는데 100원 써버리면 어떻게 남는 게 없잖아. 남아야지 살이 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보상점은 딱 수입 지출이 0인 지점이에요. 그 이상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점 이상이 돼야지 보상점이 최소의 그 생존 가능한 그죠? 빛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니?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광합성의 속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이 광포화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생명과학 2에서 이제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소, 효소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는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우리 보통 양엽이라고 해. 얘를 음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세기가 한 여기 요 정도 되는 애 있죠? 요 정도 되는 데서는 음엽은 살아남지만 양엽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업 같은 거 하면 그 고무나무나 이런 거 음지식물들이 화분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개업, 축 개업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실내에다 놔둬도 이런 형광등 불빛처럼 빛의 세기가 약한 걸로도 광합성해서 살아남아요. 근데 양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바깥에 꺼내놔야 돼. 햇볕을 보여줘야지 살지. 계속 음지에만 놔두면 죽어요. 이것 때문에 보상점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상점보다 위에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더라. 그래서 보상점하고 광포화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양엽하고 음엽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 양엽 봐봐. 양엽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책상 조직이 되게 두툼하지.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고 빛을 센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죠? 거기 보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했죠. 책상 조직 이게 되게 두툼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숲의 생성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양수림하고 나중에 이제 음수림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최종적으로 숲의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 이걸 극상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음수림이 번성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양수림 대표적인 게 소나무야. 소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얘가 자라다가 음수림 뭐 화렵수 대표적인 무슨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이런 애들이 이제 음수림인데 얘네들이 밑에서 자라기 시작해. 얘네들은 햇빛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 밑에서 조그만 음수림들이 막 자란다. 얘네들이 이제 자라다가 중간에 뭐가 되냐면 섞여요. 호남림이 됩니다. 호남림이 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나무도 이제 오래되면 죽기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음수림이 이제 이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새로 나는 소나무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양수림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야 돼. 근데 그늘이 져갖고 크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양수림은 더 이상 못 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음수림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숲의 최종 극상은 음수림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음수림이도 나무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음수림이 나무가 한 20m 된다 그래요. 그러면 바깥에는 햇빛이 많이 비추니까 이쪽에는 이파리가 아무래도 두툼해야 될 거 아니냐.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이 많이 안 오지. 햇빛을 잘 이용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엽이 오는 거고 얘는 음엽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양엽들은 거기 그림처럼 되게 책상 조직이, 울타리 조직이 두툼한 거야. 반면에 여기 그늘에 많이 있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음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파리의 두께도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한 식물에서 강한 빛을 받는 쪽이 잎은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얇더라. 이게 이제 양엽, 음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파장 나오죠.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은 파장하고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네 파장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이파리가 초록색이지. 녹색이죠. 얘네 이제 광합성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할 때 이파리가 초록색이야. 가을이 되면 얘가 이제 단풍이 들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색 관계에서 실제로 광합성을 이용하는 것은 빛은 청자색광하고 적색광이다. 여기다 그려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파장별로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곳 여기가 이제 파장이라 그러면 파장이 짧은 여기에 청자색광하고 여기에 이제 적색광이겠지. 이런 애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파리에서 반사해버리거나 투과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야? 흡수하지 않는 초록색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파리가 초록색이라는 얘기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초록색을 제외한 다른 빛들을 광합성에 사용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색 관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빛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단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됐죠? 그래서 광합성을 이용하는 주로 빛은 이런 빛들이다.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빛은 투과하거나 반사해버려갖고 우리 눈에 녹색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 녹색 잎이 그래서 광합성을 잘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색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적색광보다 청색광, 이거는 이제 뭐예요? 조류에 대한 얘기죠. 조류 보면 바다 깊이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제 녹조류가 표면에 번성을 하죠. 녹조류의 대표적인 파래. 그 다음에 갈조류죠. 중간이 미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홍조류죠. 얘는 김이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간다고. 파장이 짧은 거에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면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색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걸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빨간색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김은 홍조류라고 얘기하는 게 빨개요. 김이 우리 시커멓긴 하지만 물에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빨간색이야. 그게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파란색 계열의 빛을 흡수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광합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녹색으로 보였으니까 저렇게 빨간색이나 청자색광 같은 애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이용하는 빛의 파장이 조금씩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또 이거 말고 뭐 있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엥겔만 실험이 있어. 무슨 실험이냐면 핵함 실험이에요. 그 연못물에 머리카락처럼 민물에 있는 그런 핵함이 있어. 핵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핵함이 녹색으로 광합성을 하는 애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프리즘으로 빛을 이렇게 딱 분산시켜갖고 딱 했더니 어떻게 된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얘도 광합성을 하니까 어떤 빛을 이용하냐면 이쪽이 청자색광이야. 여기가 적색광이에요. 특히 이쪽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호기성 세균을 쫙 풀어놨어. 그랬더니 호기성 세균이 막 여기에 몰리더라고.
호기성세균은 뭘 좋아하죠? 산소를 되게 즐겨 먹는, 산소를 즐겨 하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산소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즉 광합성을 한 결과 여기에 산소가 많아갖고 여기에 호기성세균들이 몰리더라. 우리 결과적으로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 핵함이라고 하는 애는 광합성을 할 때 청자색광하고 적색광의 빛을 광합성에 활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체하고 빛하고의 관계를 이런 실험으로도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주위에 대한 얘기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엥겔만의 핵함 실험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다. 빛의 파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조 시간 나와 있네요. 1조 시간. 1조 시간, 이 해는요, 해가 비치는 시간은 동식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거기 보면 대부분의 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성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알을 낳는다.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1조 시간이 길어져서 성호르몬을 많이 낳고, 이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돼갖고 겨울에 알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새끼가 태어났는데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지. 근데 봄이 돼서 따뜻해질 때 1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성호르몬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짝짓기를 해갖고 알을 낳는 거죠. 그럼 그 알이 깨면 거기서 나온 새끼들은 따뜻한 지대, 따뜻한 온도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뭐 진화라면 진화, 이렇게 적응이면 적응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꽃은 1조 시간이 길어지면 봄에,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그래서 옛날에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거기다 써놓읍시다. 이게 붓꽃이야.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여기 모르는 얘도 나와있니?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거 가을꽃이야. 얘네 코스모스 가을꽃인 거 알죠? 요새는 뭐 또 날씨가 하도 기후가 이상해져서 이상한 데 코스모스가 막 피고 개나리도 막 한겨울에 피고 막 이상하죠.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봄이 돼서 꽃이 피는 애들은 해가 길어져갖고 꽃이 핀다고 얘기를 이렇게 해서 장일식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코스모스나 니네 잘 아는 국화 같은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단일식물이라고 했어요. 이제 가을이 돼갖고 해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해가 길어지고 해가 짧아졌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름은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한테 그냥 알아만 주세요. 한계암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한 어떤 깜깜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만큼이 지나야지 꽃이 피더라는 거지. 한계암기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해가 길어진 게 아니고 깜깜한 게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때문에 꽃이 피고 지구를 하더라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각꽃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양재동 있잖아요. 양재동 화훼단지 가면 북각꽃 이제 그 뭐라 그래, 비닐하우스에 국화꽃을 이제 출하하려고 막 국화꽃이 막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추모식이 있어. 그래서 국화꽃으로 대규모 그 조화를 만들어야 돼. 근조 화환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어 취소가 됐어. 이거 농가로 보면 큰 피해죠. 이거 출하를 못 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그 국화 아직 피지 않은 거기다가 성광을 넣는 거야. 불꽃을 팍. 얘는 일정한 암기가 필요한 거야. 이 기간이 딱 이만큼이 지난 암기 깜깜한 거를 경험해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출하 시기를 놓쳤어. 이거 그냥 놔두면 꽃 펴버리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럼 그 밤중에 여기다가 성광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암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여기보다는 다시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기간이 지나야지 꽃봉오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 시즌을 갖다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에다가 성광을 집어넣어준다. 그럼 빛을 비춰줘 버리면 거기서부터 다시 암기가 시작돼요. 이런 것들로. 그래서 현상은 해가 길어지고 해가 짧아졌을 때 꽃이 피더라라는 걸로 이름은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빛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암기가 결정짓더라. 그래서 한계 암기가 꽃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 거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조 시간이 바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와 생물하고의 관계가 나왔어요. 자, 환경 중에 비생물적인 요인 중에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동물이 적응하는 거 봐봐.
요새는 사막여우가 애완용 그 반려여우로 많이 쓰이죠. 인기가 많대요.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귀여운데 여우죠 여우. 근데 생김새가 똑같은 종인데 틀리게 생겼지. 이런 걸 뭐라 그래? 환경에 적응했다 그래서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적응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자, 북극여우는 어떻게 해서 좀 퉁퉁하고 그죠?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눈도 신동엽처럼 막 몰려있잖아. 그죠? 몰려있고 막 잔뜩 몰려있어요. 콧구멍도 닫혀있고. 근데 사막여우는 어때요? 콧구멍도 줄창포로 이렇게 들려있어요. 숨을 막 쉬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귀도 이렇게 넓어. 체온을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귀가 넓어요. 그럼 되게 말라있죠. 그치? 북극여우는 지방질이 그래서 추위에 견뎌내야 되니까 지방층이 두꺼워서 퉁퉁해요. 퉁퉁이. 그래서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가 전혀 다르죠. 이 온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체온 유지에 관계해가지고. 그래서 귀가 큰 이유가 열 발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사막여우가 그렇게 생겼다. 말단이 좀 작죠. 반면에 사막여우는 말단이 크죠. 이렇게 돼 있다. 읽어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와 같은 변온동물과 곰, 얘네들 뭐하니? 겨울잠 자죠. 동면을 하지. 그러면 추우면 얘네 변온동물이잖아. 변온동물은 주변의 온도에 같이 맞춰서 체온이 변하는 애들이잖아요. 너무 추워버리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동면을 하죠. 겨울잠 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나와 있네요. 낙엽수는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죠. 기온이 떨어지면 가을이면 그래서 잎자루가 다 망가져갖고 떨어지죠. 낙엽.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다. 상록수. 에버그린이라고 하지. 그래서 소나무라든지 소철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래서 계속 푸르름을 유지한다. 이런 그래서 에버그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온도와 관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얘들이 나오는 거야. 이건 뭐하고의 관계냐? 그래서 온도하고 생물체와 관계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빛하고의 관계야.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뭐예요? 물하고의 관계지. 자, 동물이 적응하는 거 뭐 있어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그 곤충 같은 애들이 이제 미안해. 큐티클이 아니라 키틴질이다. 키틴질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곤충들 있잖아. 거미 같은 애들이 있지.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져 있잖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파충류는 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비늘로 되어 있지. 그래서 수분 손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데기, 키틴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적응 봐봐요. 알로에와 같은 식물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알로에 이렇게 껍데기 벗겨보면 속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알로에, 선인장 이런 애들. 그래서 사막을 가다가 물이 부족하면 선인장을 잘라갖고 거기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니? 그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산작용을 막으려고 잎이 뭘로 되어 있어? 가시로 되어 있죠. 그 잎이 가시로 변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적응하는 거지, 기후에. 그렇게 되어 있다. 물하고의 관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물속에 사는 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돼 있고 굳이 물속에 살면서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다발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수련이나 검정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물하고의 관련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기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 게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니? 뭐가 많다 그랬어? 적혈구 수치가 높다 그랬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서 희박한 산소를 갖다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 적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 나와 있네요.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이 달라가고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산소가 많은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호기성 세균이 많겠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주로 현기성 세균들이 많습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호흡을 하거나 이런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현기성 세균들이 많더라. 파리지옥과 같은 식충식물. 이건 이제 뭐예요? 우리 앞부분에 생명현상의 특성 이제 생명원에 보면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이게 나와요.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식물이 생장하는데 중요한 애가 누구니? 우리가 보통 비료의 3요소라고 얘기해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질소, 인, 칼륨 이런 애들이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질소는 우리 나이트로젠 N이고요. 인은 포스포러스, 그 다음에 얘는 칼륨 K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예요? 열매나 생식하고 관련이 있어. 열매나 꽃하고 관련이 있는 애들이야. 얘는 질소하고 칼륨은 생장하고 관련이 있어. 줄기 생장, 뿌리 생장을 이렇게 잘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질소를 어디서부터 얻냐, 우리? 자연계의 공기 중에 대기 중에 N2 기체로 얻죠. 얘를 갖다 바로 얻을 수가 없잖아. 단백질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얘를 암모니아 형태나 암모늄이온 형태로 바꿔주는 애들이 필요한데 이런 애들이 바로 뭐냐면 니네 잘 아는 뿌리옥 박테리아죠. 뿌리옥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이런 애들이 몇 개 없어요. 콩과 식물들이나 이런 애들이나 주로 이제 뿌리옥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이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게 쉽지 않으니까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그 이제 하버보슈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갖고 두 개의 아모니아를 만드는 이걸 공업적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모니아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 인류를 갖다가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화학 반응식이지. 이거 해가지고 이제 질소를 갖다가 공급시켜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이런 질소를 얻게 된 거지. 자연 상태에서 이거 얻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토양에 이제 이 질소가 없는 곳이 있어. 이런 뿌리옥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척박한 환경에 살 때. 이럴 때 이제 어떠니? 질소를 어디선가 어디가 뭐가 뭐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질소 어디서 얻어요? 단백질을 어떻게 해서?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남의 살을 먹잖아요. 남을 잡아먹어야 돼. 또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고기를 못 먹고 이제 뭐를 먹어요? 두부를 먹죠. 두부는 여기 아까 콩과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 직접 단백질로 만들기 때문에 밭의 쇠고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고기 못 먹는 사람은 우리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두부를 먹지. 두부에서 단백질을 얻지. 근데 이 식물도 단백질을 어디 질소를 얻어야 돼. 그런데 척박한 환경에 질소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선가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화의 과정 적응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누구를 잡아먹니? 파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게 파리지. 그래갖고 이렇게 유인을 하죠. 그래서 달달한 무슨 향기를 내갖고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제 파리가 그런 냄새 좋아하잖아. 그럼 파리가 윙 가다가 거기에 탁 하고 붙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걔가 싹 빨아들여서 소화액을 분비해갖고 녹여가지고 파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녹여서 질소를 섭취합니다. 이게 파리지옥의 특징이에요. 거기 봐봐. 그래서 파리지옥 같은 식충식물이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갖다가 질소가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는 이런 파리지옥 같은 애들이 서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질소를 이게 섭취하게 되는 그런 적응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물하고 비생물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생물에서 얻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다 설명한 거예요. 얘는 되게 많겠죠. 이건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다가 그런 예들이 나오면 그런 걸 체크해가지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죠? 우리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